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편의 영화처럼 기억되는 수업 노음성입니다. 자, 저희 지난 시간에 제가 호란 얘기까지 조금 했었죠. 자, 그리고 나면 효종, 그 다음에 현종,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단원을 넘어가서 오늘 숙종 얘기가 이번 강의에서 자, 숙종 얘기까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자, 효종. 네, 그래서 현종, 숙종이 또 좀 이어지는 얘기가 있어서 좀 한번 붙여서 해보겠습니다. 효종. 효종은 인조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인조의 아들이 큰아들이 소현세자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복림대군이에요. 그런데 이거 이제 둘째 아들이라는 걸 좀 잠깐은 말씀드려야 되는 게 이 얘기는 뭐랑도 이어지냐면 그러니까 현종 때 예송이랑도 이게 바로 이어질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아들 얘기를 좀 잠깐만 하면 지난 시간에 제가 호란하면서 좀 잠깐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그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고 그러니까 진짜 어처구니 없죠. 그리고서는 항복하고 청나라 우리를 완전히 점령한 게 아니라 얘들은 가요. 됐죠? 그리고 인조도 309구두라 그래서 그 밑에서 막 머리 찍고 막 그 엄청난 굴욕을 당했지만 모르겠어. 인조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냥 본인도 살았잖아. 계속 왕이고. 그죠? 근데 진짜 뭐 엄청나게 진 게 맞긴 맞아. 그래서 이 정도로 그냥 해결이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후금청이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조선을 멸망시키고자 했던 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두 왕자를 잡아간 거예요. 되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둘이 간 다음에 청나라에서 행보가 좀 다른데 소현세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아무래도 좀 큰형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특별히 막 그렇게 응어리진 게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사람이야. 조금 적극적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청나라에 끌려와서 청나라에서 볼모 생활을 하는데 여기 청나라 애들이 예사롭지 않은 거야. 특히 공무원이 굉장히 청렴하고 군대 사기가 높아. 됐죠? 이런 걸 보면서 소현세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저들을 예로부터 오랑캐라고 개무시했지만 청나라가 예사롭지 않다야. 그리고 당시 이미 청나라에는 서양 선교사들도 막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아담샬인데 예수의 선교사로 아담샬 같은 경우는 소현세자와 교류를 많이 해요. 이 아담샬은 나중에 우리가 얘기하게 될 역법, 시연역이라는 당대의 가장 정확한 역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진짜 천재 과학자입니다. 됐죠? 그래서 예수회라는 아주 그 스페인의 에스파냐의 로욜라라는 사람이 만든 아주 전투적인 선교사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당대 서양의 최고의 천재를 동양으로 그러니까 선교사로 보내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제 마테오 리치, 아담샬 이런 사람들 당대 최고의 천재들이에요. 됐죠? 어쨌건 아담샬과도 교류를 많이 하고 이러면서 이제 세계가 변하고 그 다음에 서양의 문화 그리고 청나라의 변화 이런 것들을 많이 본 거예요. 그러나 이제 복림대군은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복림대군은 소현세자는 끌려갈 때 나이가 25살인가 그런데 복림대군은 끌려갈 때 나이가 17살에서 18. 그러니까 그게 제가 삼전도의 굴욕 병자호란이 12월에서 1월 이렇게 해가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일명? 그렇지. 질풍노도의 시기예요. 항상 폭발할 준비가 돼 있는. 건드리기만 해봐. 물론 제일 무서운 시기는 살짝 꺾였죠. 여러분 제일 무서울 때는 언제죠? 그죠? 중2지 중2. 중2는 짱이야. 여러분 제가 중2 맡아본 적 담임해본 적도 있거든요. 여러분 중2는요. 중2요. 여기 혹시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 중2 있나요? 그러면 미안하긴 한데 근데 당신들도 당신들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 중2는 사람이 아니야. 중2는요. 외계인이에요. 외계인. 진짜 대화를 하잖아요. 그냥 벽이에요. 벽.
근데 진짜 뭐 그런 절정기까지는 아니지만 뭐 살짝 꺾였지만 아직도 뭐 질풍노도의 시기죠. 뭐 건드리기만 해봐. 그리고 게다가 복림대군은 굉장히 또 내성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정말 우울한 청소년기를 청나라에서 볼모 생활하면서 보낸 거죠. 그러면서 청나라에 대한 원한을 가슴 깊이 싹둑싹둑 쌓아서 조선으로 돌아오게 돼요. 이 두 왕자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게 여러분 제가 앞에서 개관사에서 말씀드렸죠.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1636년 우리는 그 난리를 쳤는데 1644년 정말 10년도 안 됐죠. 명나라가 허망하게 사라져요. 그리고 대륙의 주인이 청나라가 됩니다. 물론 명나라는 자존심 상하니까 이게 뭐 청나라한테 망한 게 아니라 이자성의 난으로 망했다. 맞아요. 뭐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이자성의 난을 또 사실은 청나라가 배후에서 부추겨요.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많은 첩보전을 한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명나라가 망하고 사실은 중국 대륙을 청나라가 차지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황 종료된 거야. 되죠? 그래서 이제 소윤세자 복림대군 다 조선으로 보내줘요.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문제가 생깁니다. 소윤세자가 의문의 죽음을 당해요. 실제로 이제 소윤세자에 대한 정확한 죽음에 대한 기록은 명확하지 않은데 오늘날 독살설이 유력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죽음이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부검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인조가 절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장례를 그냥 바로 치러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부인 있죠? 세자빈 강씨는 인조가 직접 죽여요. 그리고 요 밑에 소윤세자 아들이 셋이 있거든요. 근데 위에 둘도 할아버지였던 인조가 직접 죽입니다. 됐죠? 그리고 막내만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그냥 쑥대밭이 된 거야. 그리고 둘째, 이 복림대군이 국왕에 즉위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효종입니다. 여러분, 그 인조는 어떤 면에서 이 선조랑 참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왕 될 사람이 아니었는데 왕이 됐죠. 둘 다 그렇잖아요. 인조는 반정으로 왕이 오르고 광인을 쫓아내면서 선조는 명종이 죽었는데 인종도 아들 없죠. 명종도 아들 없죠. 이러면서 어부지리로 사실은 중종의 7번째 아들의 서자, 얘 셋째 아들이었는데 하성군 왕이 오르게 되죠. 자기가 왕 될지 꿈에도 못 꿨을걸? 꿈도 못 꿨을걸? 선조. 되게 비슷한 면이 많아요. 둘 다 전쟁을 일으켰죠. 여러분, 실제로 이제 세계사를 공부해보면, 물론 아닌 경우도 아주 소수 있겠지만, 원래 전쟁이라는 건 외교로 피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근데 진짜 전쟁이 일어났다는 건 무조건 그 정치는 문제가 있는 거야. 그 당시에 집권 세력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선조 때 외란, 인조 때 호란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둘 다 지 아들에 대해서 컴플렉스도 대단해요. 그러니까 선조는 광해를 그렇게 싫어하고 광해에 대해서 질투했잖아. 인조도 똑같아요. 소윤세자가 그러니까 당시에 조선인들이 심양 쪽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심양관이라고 하나 만들어져요. 뭐 정식관청은 아닌데 무슨 뭐 관소처럼. 근데 이게 왜 만들어지냐면 그러니까 호란 이후에 청나라에 끌려왔던 조선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영화 이것도 박해일이 나오네.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 보면 이 부분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청나라한테 조선인이 끌려가잖아. 그래서 이 박해일이 왜 압록강을 넘어서 만주 쪽으로 들어가게 되냐면 자기 여동생, 그러니까 막 혼례를 치른 자기 여동생이 그걸 납치해 가잖아. 그래서 그 여동생 찾으러 사실은 박해일이 가는 거 아니야. 애기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영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요 대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인들 중에서 탈출해서 조선으로 다시 들어가는 애들이 자꾸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청나라가 조선 정부에다가 인조한테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청나라에 왔던 조선인이 다시 조선으로 들어가는데 그 귀환하는 조선인들을 너희들 받아주면 가만 안 놔둔다. 그랬더니 인조가 이 말은 또 엄청 잘 지켜요. 그래서 국경에 조선 군들이 이렇게 국경선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청나라 쳐들어오는 거 막는 게 아니라 조선에 들어오면 잡아다가 다시 청나라한테 넘겨주는 거야. 그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에 보면 잘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도 못해.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소윤세자의 부인 그 강 씨가, 세자빈 강 씨가 그 경제적 감각이 되게 좀 뛰어났던 여자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든 뭐 땅을, 뭐 척박한 땅이지만 갈고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리고 나중에 뭘 하냐면 중국과 조선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좀 이익을 취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로 조선인들이 여기서 먹고 사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무슨 역할도 하냐면 조선과 그 청 사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청나라가 대화의 루트를 누구로 잡냐면 소윤세자로 잡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소윤세자가 사람이 꼬인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조도 그렇고 조선 정부는 뭔가 얘기를 하고 뭔가를 하면 하여튼 뭐 물론 병절한 이후에는 어쩔 수 없었겠죠. 그러나 하여튼 뭔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뭔가 애들은 꼬여 있어. 근데 소윤세자는 대화가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에서는 인조보다는 소윤세자가 편한 거죠. 그러니까 대화의 루트로 소윤세자로 잡는다고. 그래서 인조는 어떤 강박관념에 시달렸냐면 청나라가 자기를 폐위하고 이놈을 왕위에 앉히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소윤세자를 굉장히 미워했어요. 참 안타깝죠. 그리고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여러분 서인들이 이거 체크 안 했겠어요? 제가 개관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거 결론적인 얘기지만 그러면 정명을 한 병자호란 이 후금 청과의 전투 그리고 명나라 망했잖아. 여러분 이 외교의 대참사에 대해서 집권 세력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물론 어떤 정책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 그러나 책임은 져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서인들이 여기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계속 집권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인들이 볼 때는 여러분 소윤세자나 복림대군이 청나라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체크 안 했겠어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소윤세자를 보면서 치를 떨었겠죠. 이 사람 뭐야? 얘 뭐야? 야 이거 광해군의 재림이잖아. 여러분 이거 또 하나의 광해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소윤세자는 귀국후에 제거돼요. 그리고 청나라에 대한 적대감으로 똘똘 뭉친 복림대군이 왕위에 오르는데 이 사람이 효종입니다. 여러분 역사에 만약은 없죠. 근데 우리 역사에서 조선사에서 가장 안타까운 만약 세 개를 얘기할 때 그 중에 보통 얘기하는 하나예요. 물론 역사의 만약은 재미없는 얘기긴 한데 만약에 소윤세자가 죽지 않고 왕위에 올랐다면 이 얘기 있잖아요. 정조가 죽지 않았었다면 정조가 조금 더 살았었다면 왜냐하면 정조의 죽음도 좀 많이 미스테리하거든. 이런 얘기들. 자, 효종으로 갈게요. 자, 효종 때는 송시열. 그리고 여러분 여기 하나 이거 오해가 있어서 여러분 이건 오타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만 좀 지워주실래요? 죄송합니다. 자, 효종 때 북벌은 윤유가 아니에요. 됐죠? 그냥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서인들이에요. 윤유는 남인인데 나중에 윤유가 북벌을 하기는 해요. 근데 이게 효종 때가 아니어서 여러분 여기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좀 오해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저 교재 여기에 좀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만 지워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송시를 비롯한 서인들이 어영청을 중심으로 어영청 얘기했죠? 자, 북벌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효종 자체가 그런 사람이잖아. 맞죠? 그런데 서인의 북벌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란 때 당한 치욕을 갚자. 여기서 말하는 벌은 청이잖아. 그러니까 청을 정벌하자 아니야. 그런데 이건 굉장히 기만적이에요. 이 북벌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북벌의 목표가 보은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명나라를 숭배하고 은하에 보답한다. 뭔 말이죠? 아니 이거 효종 때라니까? 아니 인조 말기에 좀 전에 얘기했지만 1644년에 명나라 이미 망한다고. 아니 뭘 은혜에 보답해. 아니 대상이 있어야 보답하죠. 여러분 부모님한테 잘하셔야 돼요. 그 얘기하는 게 왜냐면 부모님이 날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그렇죠? 아니 은혜에 보답하려면 일단 기본 조건이 그 대상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아니, 명나라가 없잖아. 맞죠? 어처구니 없지 않아요? 응?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청나라를 멸망시키고 명나라를 건국시킨 다음에 은혜를 보답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북진은 우리가 고려시대에 배웠던 북진 정책, 그 자주도 아니에요. 그리고 철저하게 정치적 행보일 뿐이야. 그러니까 안보 이슈로 계속 전쟁 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 거야. 한반도의 위기감을 계속 고조하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 정적들이 정책으로 진출하는 걸 차단하고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걸 차단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국가안보의 이 위기 속에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이익만을 얘기할 거냐? 너희들은 도대체 우리 편이야, 적들의 편이야? 이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 안보 이슈, 그러니까 대외 갈등이 터지면 내부 결속이 강화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동서고금에서 뭐 우리나라 역사뿐만이 아니라 원래 전 세계적으로도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이 북벌론의 기만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나선정벌이에요. 한참 북벌이 진행될 때 러시아와 청나라가 대립해요. 이게 러시아가 당시에 그러니까 러시아 역사상 최고의 군주 3명 중에 한 명이라는 이때가 표트르 대제 때야. 표트르 대제라고 들어봤어요? 이제 그 영어식 발음으로는 피터 대제라 그러는데 그 수염 금지령하면서 본격적인 소가 정책하면서 러시아 팽창시키는 사람 있잖아. 이때 스웨덴이랑 싸워서 이제 말트해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극동아시아 쪽으로도 세력을 확장해요. 그러면서 이제 누구랑 국경 분쟁이 생기냐면 중국이랑. 됐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지도를 보면 한반도 위에 만주, 중국이 있고 그 위에 러시아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는 네르친스크 조약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국경선을 두 나라가 합의는 해요. 근데 그 전이야. 그럼 이제 사실은 북극곰 러시아가 몰려오면서 아시아의 그러니까 맹주, 아시아의 호랑이 청과 대립한 거죠. 물론 청나라도 뭐 당시에 잘 나갈 때인데 근데 러시아는 만만치 않아. 그러니까 청나라도 이제 이게 사실은 긴장이 고조되고 있을 때야. 그런데 조선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조선에서 예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잖아. 그쵸? 근데 또 뭐 하고 있어요? 막 덤벼. 뭐 자기들끼리 막 군대 양성하고 막 북벌하고 난리가 났잖아. 안 그래도 청나라 지금 예민한데. 그래서 청나라가 뭐라 그러냐면 야! 닥쳐. 그리고 군대나 보내. 그랬더니 조선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네! 이러고선 군대 보내요. 이 서인들이. 이게 1차와 2차에 걸친 나선정벌이에요. 그래서 나선은 러시아를 부르던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청나라를 정벌하겠다고 만든 군대가 청나라와 싸운 게 아니라 청나라 요청으로. 누구랑 싸웠다? 2차례에 걸쳐서 신유와 병급이 조총부대를 끌고 그러니까 북만주, 연고탑 쪽으로 가요. 그래서 누구랑 싸워? 러시아랑 싸워요. 그리고 이때 또 잘 싸웠다 그래요. 하여튼 조선 사람들이 활도 잘 쏘고 총도 잘 쏘잖아. 되죠? 이게 뭐다? 나선정벌이에요. 그래서 나선정벌 여러분 한번 그래도 들어는 두셔야 되는 게 뭐 여기가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효종 때 북벌이랑 생각해보면 청나라랑 싸운 게 아니라 청나라 요청으로 러시아랑 싸웠잖아. 그래서 여기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혹시 또 광해 때 아니야? 뭐 이러는데 아닙니다. 북벌이 진행되던 효종 때예요. 그래서 서인의 북벌의 기만성을 굉장히 잘 보여주죠. 자, 그리고 이제 얼마 안 가서 효종이 죽어요. 됐죠? 실제로 이제 오늘날 근데 효종이 그렇게 정치적 인물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많은 기록들을 보면 봉임대군은 그러니까 효종은 정말 진짜 북벌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식사량도 줄이고 그러니까 여인들과 잠자리도 멀리하면서 복수해야 된다라고 늘 다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빨리 죽어요. 자, 그리고 나면 그의 아들 현종이 왕위에 오르는데 그 현종의 직위년에 터지는 사건이 예송입니다. 예송은 앞에서 이제 저희가 개관사에서도 제가 뭐 전체적으로 살짝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효종이 죽으면서 현종이 막 왕위에 오를 때 이 효종의 죽음에 대해서 인조의 계비였던 자이대비, 조대비가 살아있거든요. 자이대비, 조대비가 상복을 몇 년 입을 거냐. 그걸 갖고 누구랑 싸운다? 남인이랑 서인이 붙은 거예요. 서인 대 남인. 되죠? 자, 그럼 이게 왜 터지냐? 효종이 죽으면서 자이대비의 복상 문제가 터지는데 일단 첫 번째, 여러분 이게 왜 대비 상복 갖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그래도 이제 조금씩 나오는 게 뭐 공무원 시험 같은 데서는 제법 나와요. 이 요 사건 역사적으로 좀 조선에서 중요한 건 일본이 역사 왜곡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이 당파성 이론을 얘기하는데 그 당파성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예. 됐죠? 그러니까 니네들은 외란과 허란 뒤에 그러니까 양난 이후에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이게 온 나라가 난리인데 정치하는 놈들, 기득권 세력들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상복 갖고 싸움박질밖에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발전이 없는 거야. 니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선 놈들은 싸움하기 좋아해.
그래서 너희의 민족성의 기본은 당파성이에요. 이러면서 너희들은 그래서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역사 왜곡 중에 하나예요. 이게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 문제는 상복 갖고 싸우는 게 아니야. 상복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고 그리고 여러분 일본이 그렇게 수준 낮지 않아. 얘네들도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런데 왜곡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켜서 조선인들이 조선의 이제 역사를 공부하면서 한국인들이 스스로 답답하게 만드는 거야. 짜증나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패배의식에 빠지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조선인들 입으로 스스로 이 말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지. 조선놈들이 되는 게 없지. 조선놈들이 하는 게 그렇지. 이런 말들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식민사관, 역사 왜곡의 가장 핵심이죠. 그러면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왜 그 대왕 대비의 상복이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우리의 전통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선의 4대부들도 3년상해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시죠.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묘소 옆에다가 조그만한 이렇게 천막을 짓고 그 3년 동안 그 자식이 그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공직자들은 잠깐 사표를 내고 공직에서 물러나요. 그래서 부모상을 치르고 다시 옵니다. 그런데 왕은 그 4대부들 중에도 대표잖아요. 그렇죠? 그 4대부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자신의 신하들인 여러분 4대부들도 부모의 상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럼 군주가 3년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3년상을 또 할 수도 없는 게 그럼 3년 동안 그럼 왕 무덤에 가 있어? 그럼 정치 누가 해? 나라 망하겠죠. 큰일 나겠지. 그러니까 왕이라는 특별한 상황상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조선왕조 500년 동안 실제로 조선의 국왕의 직위는 오늘날 대통령 취임식처럼 그렇게 축하 행사가 아니에요. 대부분은 사위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으면서 갑자기 왕에 오른다고. 그러니까 대부분 왕이 첫 번째 해야 될 국가의 가장 기본 의례는 바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최소한 무덤에 3년 가 있지 못하더라도 아니 상복은 입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아버지의 상은 기본이 3년상인데. 근데 문제는 왕이 그럼 3년 동안 상복을 입으면 그럼 조정의 대신들은 그 왕의 신하들이잖아. 그럼 온 나라가 3년 동안 다 까맣게 다 상복 입고 뭐 나라가 죽었어? 그럴 수 없으니 어떻게 하냐면 왕가 이 종친 중에 가장 큰 어른 한 명이 국왕을 대신해서 상복을 입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항렬상 이게 인조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항렬상 대왕 대비 가장 높은 거야. 그래서 저 할머니가 원래는 국왕이 된 현종이 입어야 될 상복을 대신 입어주는 거야. 됐죠? 이건 의례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름의 그래서 합리성을 갖는 거야. 됐죠? 그런데 이때 서인 송시열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송시열인데 송시열이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복림대문 약간 내가 둘째 아들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니 이게 둘째인데 장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약식으로 기년복 1년만 입어도 된다야. 그랬더니 여기 윤유를 비롯한 남인들이 발끈한 거죠. 아니 이런 부충이 어디 있어. 아니 왕이 죽었는데 왕의 죽음에 대해서 아니 당연히 3년복이지. 1년 얘기하는 거야. 그럼 뭐야? 왕이랑 인정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발끈한 거지. 그랬더니 서인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얼마 전에 사실은 손세제 죽음에도 자이대비가 3년복을 입었어. 그거 또 입냐? 몇 년 전에 입었는데. 그러면서 1년이면 족하다. 왜? 찾아. 둘째 아들 아니냐. 그때 남인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여러분 근데 저희가 수업 시간에도 앞에서 얘기하면 잠깐 이 말씀 안 드렸나요? 여러분 조선왕조 500년이 장자순환 500년이야. 27명의 국왕 중에 여러분 장자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조선의 국왕 이름 한번 떠올려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왕들 있죠? 다 큰아들이 아니야. 다 장자가 아니야. 여러분 27명 중에 장자는 딱 7명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국왕들 있잖아. 태종, 세종, 성종 여러분 다 장자 아니야. 15세기 시작부터 그랬어. 됐죠? 다섯째, 셋째 그리고 여기는 뭐 아예 순위도 밀려있고 거기다가 그나마 성종은 둘째 아들이고 되죠? 그러면 다 1년복 했어야지. 막 1년도 아니고 뭐 6개월씩 뭐 다섯째 아들은 도대체 얼마나 입어야 되는 거야? 안 입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인들이 이런 불충이 어디냐? 3년복을 얘기해요. 자, 결론. 자, 서인이 이깁니다. 그래서 1년복. 그래서 1차 해송까지는 앞에서 얘기했죠. 1차 해송 기해송까지는 서인이 계속 집권하는 거야. 두 번째. 자, 15년 있다 유사사건이 터져. 이번에는
효종의 부인이었던 인선대비가 죽어요. 아까 저 자이대비, 조대비 기억나세요? 저 조대비 아직도 살아있어. 이번에는 조대비가 상복을 몇 년 입을 거냐? 라운드 2예요. 그랬더니 서인들은 지난번에 둘째 아들이 죽었을 때 1년복을 입었잖아. 이번엔 둘째 며느리잖아. 그러니까 예단계를 하나를 낮춰서 9개월, 일명 대공설이라 그러는데 그러면서 9개월설, 대공설을 주장해요. 그랬더니 남인들이 또 발끈한 거야. 기해년의 일은 지금 생각해도 망극한데 저들이 마치 왕을 왕이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서자 취급을 하고 있어. 그래서 최소한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된다. 1년복은 입어야 된다. 여기를 1년복을 입어줘야 여기가 3년 못한 걸 그래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지.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결론. 누가 이겨요? 남인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2차 예성, 가빈 예성 이후에는 남인 정권이 수립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예성의 결론 앞에서 뭐 살짝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한 번 더 한 건데, 근데 이게 진짜 본질은 뭐냐면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는 그러니까 효종과 현종에 대한 이게 정통성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인들은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이거 둘째 아들이잖아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야. 아니 언제 조선에 그렇게 왕들이 다 첫째 아들이었어? 언제 장자였어? 그리고 조선은 장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에 정도전에 의해서 조선이 만들어질 때부터 조선은 굉장히 능력을 중시했어요. 특히 그 잣대는 국왕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조선왕조 500년이 장자순환 500년이야. 그러니까 똘똘하지 못하면 동생들한테 왕위를 뺏기는 거예요. 정신 안 차리면.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남인들은 야 자꾸 이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따지지 말고 아니 왕이면 정통성을 인정해야지. 그럼 지금 왕인 걸 부정하는 거냐? 이 얘기예요. 되죠? 그러니까 1차 예송에서는 정통성 인정 못 받고 있는 거고 2차 예송에서 정통성 인정받은 거야.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어려운 얘기 해볼게요. 또 하나는 이게 조선의 정치학인데 그러니까 왕과 사대부의 관계를 어떻게 볼 거냐. 됐죠? 왕과 사대부. 근데 이게 왜 왕과 사대부냐면요. 얘가 지금 이 얘기가 왜 왕과 사대부의 관계냐면 왜 그러냐면 성리학을 만든 남성태 주의가 한 얘기가 천하 공치거든요. 그러니까 천하 공치의 개념이 뭐냐면 내가 스스로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도덕적 판단을 해서 도덕적 실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건 오직 왕과 사대부밖에 없다는 거야. 주의의 생각이야. 그래서 세상은 공치. 이들이 함께 통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정치학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불거진 거야. 그런데 지금 송시열의 얘기는 뭐냐면 서인들의 얘기는 왕과 사대부의 예가 다를 수 없다. 그래서 이걸 왕사동례, 천하동례라 그래요. 이런 단어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얘기는 이거야. 왕이라는 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사대부가의 대표야. 그러니까 왕도 본질적으로는 사대부야. 그리고 어떻게 사대부의 예와 다를 수 있냐. 그런데 이전까지는 잘못된 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인들의 얘기처럼 진짜 셋째 아들, 다섯째 아들 다 막 그렇게 해왔잖아 지금까지.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된다. 좀 더 성리학에 맞춰서 우리가 딱 정확하게 해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남인들은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왕과 사대부는 예가 같을 수 없다. 왜? 왕은 사대부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들은 뭐라 그러냐면 왕사 부동례. 왕과 사대부의 예는 같을 수 없다. 왜? 왕은 사대부가 아니니까. 그럼 왕은 뭔데? 바로 고래, 주례 같은 데 나오는 것처럼 왕은 천명의 대행자야. 그래서 이거를 주나라 때는 뭐라고 불렀냐면 천명사상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주나라 이후에 중국의 황제를 천자라 그러잖아. 천자. 그래서 천명사상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래서 이 논쟁이에요. 이 논쟁. 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서인들의 주장은 제가 앞에서 율곡 이의할 때 다음 강에서 내가 여기 나올 거라 그랬죠. 율곡 이의의 제자들은 그러니까 조선이 이끌어가는 건 사대부예요. 왕은 그냥 사대부의 대표일 뿐이야.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이 안에는 또 무서운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사실은 태군의 논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군주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대부들의 합의에 의해서 선택될 수 있다. 근데 실제로 서인들은 그걸 해봤잖아. 옛날에 누구를 몰아내고 페류나였던 유교적 윤리를 사실은 문란하게 했던 광해를 내보내고 사대부들 중에 능양군을 인조로 즉위시켰던 사람들 아니야. 그러니까 왕과 사대부의 예가 결코 다를 수 없다. 그리고 지금 남인은 아니다. 왕은 특별한 존재다. 그러니까 남인처럼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왕권 강화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사실 왕과 신권, 그러니까 왕권과 신권의 보편성을 얘기하는 게 서인, 왕권의 특수성을 얘기했던 게 남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인이 집권하면 신권이 강화되면서 왕권이 더 많이 견제받고, 남인이 집권하면 왕권이 더 안정화되는 거죠.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예송에 대한 말씀 다 드렸습니다. 다 했습니다.